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예. 오늘은 기괴 상식 낭독회 시간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분명히 사실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으스스하고 기괴한 상식들이 우리의 단잠을 불러일으켜 줄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은 기괴 상식 중에서도 세계 곳곳의 황당한 법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예. 당연히 이건 불법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특정 국가들에서는 그게 불법인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좀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불법 특집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좀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영상 찍던 곳이랑 조금 다르죠? 조명도 다르고 그런데요. 여기는 제 트럭입니다. 트럭. 예. 그래서 지금 화면의 뒤편에 보시면은 요거 흰 색깔 보이시죠? 이게 제가 싣고 다니는 탱크롤이거든요. 네. 예, 지금 트럭 뒤편에 있는 침대 공간에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노트북을 들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일이 많이 바빠가지고 네. 가끔씩은 이렇게 트럭에서도 영상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영상이 조금 고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위스에서 땡땡땡땡을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오늘 약간 좀 진행 방식이 스펀지 느낌 나죠? 예. 네모다 요거잖아요. 글쎄, 아니 동물을 키우는 게 불법이고 합법이고 이건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특정 동물을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은 불법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네. 그죠? 근데 과연 어떤 동물을 한 마리만 키우는 게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뉴욕 포스트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가 있는데요. 스위스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법률들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법률은 아마도 기니피그와 관련된 법일 것입니다. 기니피그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동족과의 교류가 필요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니피그를 스위스에서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기니피그는 주인이나 혹은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기니피그에게 굉장히 애착을 갖기 때문에 키우고 있던 두 마리의 기니피그 중에서 한 마리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즉시 다른 기니피그를 구해서 대체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야, 기가 막힌다. 그죠? 야, 이런 거 보면은 스위스 이런 곳은 진짜 선진국인 것 같아. 물론 이제 이 동물권이 얼마나 보장되는가가 선진국의 지표는 아닐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제 얘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이런 조건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동물도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사람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살기 좋은 국가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진짜 기니피그가 그런 동물이었군요. 반대로 저는 이제 거북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2005년부터 거북이를 키웠는데 거의 뭐 한 21년 정도 거북이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근데 거북이는 반대로 사회성이 전혀 없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를 키우든지 여러 마리를 키우든지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듣긴 들었어요. 예. 근데 내가 거북이면 그죠? 그 좀 다른 동족이 있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거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사회성이 없다고 하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신기해요. 예, 하여튼 그런 첫 번째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알아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땡땡이 불법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불법이었다는 거죠? 과거형이니까. 과연 뭘까? 일단은 지금은 할 수 있는 거고 과거엔 할 수 없는 거다 라는 거에서 봤을 때 아마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 거일 것 같아요. 그죠? 글쎄, 근데 행동을 불법하는 게 말이 되나? 뭐 살인 뭐 이런 거면 뭐 이해하겠지만 정확히 어떤 게 불법인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문서가 있습니다. 자살이란 스스로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끝내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1961년 영국의 자살법 이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범죄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시도하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은 기소가 되어서 투옥이 될 수 있었으며 사망한 사람의 가족 또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살이 범죄로 여겨졌던 이유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도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살인이다. 자기 살해다. 그렇게 간주하는 종교적, 도덕적 반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창조주께서 내린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며 이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자살을 죄로서 여기도록 했습니다. 다만 1960년대에 이르면서 영국 성공회는 자살의 범죄성에 대한 입장을 제고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살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하기 전에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의 자살 예방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자살을 막는 것에 더 나은 해결책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서 더 이상 법적으로 자살이 금지된 행위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 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나?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라고 하면 안 끊어? 사람들이? 그죠?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이해가 되긴 되네요. 그죠?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살해의 한 영역이다. 자기 살해의 영역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영국도 기독교 국가일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은 죄다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역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식의 뜻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금지했다라는 거잖아요. 상당히 무식한 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견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정신을 차렸네요. 예방 프로그램이나 상담 같은 걸 훨씬 잘해주는 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방법이죠. 당연히. 예. 하여튼 되게 이상하고 특이한 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네. 바베이도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땡땡 패턴의 옷을 입는 것이 불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무슨 패턴의 옷을 입는 게 불법일까? 그죠? 차라리 어떤 특정 복장을 못 입게 하는 거면 내가 이해가 되겠거든요. 근데 패턴을 금지한다고? 약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알아봤던 것처럼 뭔가 종교적인 상징물 같은 게 있는 거를 금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뭔가 문란한 그런 것들을 좀 금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견 들긴 드는데요.
과연 어떤 패턴의 옷을 입는 것을 금지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Curated Luxury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긴 숙박업소 사이트인데 바베이도스 안에 있는 숙박업소인가봐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바베이도스에 여행을 올 계획이신 관광객 여러분들께 한 가지의 팁을 드리자면 위장 무늬의 옷을 챙겨오지 마시라는 겁니다. 바베이도스에서는 관광객을 포함한 일반인이 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 어떤 형태로든 위장 무늬 패턴의 의류를 착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 규정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벌금, 물품 압수, 심지어는 경찰서 연행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바베이도스는 왜 이렇게 위장 무늬 패턴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법은 민간인의 군인 사칭을 방지하고 위장 복장이 바베이도스 국방군의 전유물로 여겨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광범위한 지역 정책의 일환이며 바베이도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카리브해 국가들이 공공 안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관습과 법률을 존중하는 것 또한 책임감 있는 여행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자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위장복을 입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행위일지 몰라도 바베이도스에서는 절대 금기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해가 되네. 또 들어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이 군인으로 사칭해서 뭔가 안 좋은 일들을 벌인다든지 해서 군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장 패턴이 들어가 있는 옷들을 전부 금지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관광객들은 그 나라의 군인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약간 협박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치안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CCTV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충분히 혹여나 벌어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방지를 하고 싶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위장 패턴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신기하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카모 패턴이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인 곳들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슈프림도 위장 패턴인 그게 되게 좀 상징적인 아이콘 중에 하나고 또 베이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어떡하지? 일단 그 브랜드들은 바베이도스는 아예 입점도 안 되겠네. 그죠? 그리고 그런 옷들을 입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야, 이거는 진짜 아시고 가셔야 되겠네요. 진짜 옷 다 뺏기기 싫으면은. 그죠? 아주 신박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또 신박한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땡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라는 이야기네요. 이거는 알지. 이거는 알아. 이건 아실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치만 참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별것도 아닌데 판매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를 들은 다음에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불법이 됐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이야기가 있네요. 싱가포르에서는 1992년부터 껌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껌을 씹고 아무데나 뱉거나 붙이는 투기의 행위가 지하철의 문 센서 혹은 잠금 실린더의 내부 혹은 엘리베이터 버튼 등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껌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껌 자체를 판매하거나 씹지 못하게 함으로써 막으려고 했던 일환이었던 것이죠. 다만 2004년부터는 치료용, 치과용, 금연용 껌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돼서 의사나 등록된 약사로부터 특정적인 껌에 대해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씹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껌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BBC 뉴스에 따르면 여행객들이 개인 용도로 소량의 껌을 반입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부적절한 장소에 껌을 뱉게 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좀 유명하죠?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씹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정정해야 되겠네요. 껌을 씹는 건 상관이 없다. 다만 이제 파는 게 불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이것도 참 대단한 게 아니 그 진짜 껌을 아무데나 붙이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그냥 껌을 팔지 말자 이런 결론을 낸 거잖아 국가가. 그게 신기해요. 단순 무식한 방법인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참 재밌어. 근데 뭐 껌이라는 게 없어도 잘 사니까 국가에서 판매를 금한다고 해도 큰 지장이 있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껌 밀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100%야 100% 무조건이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싼 돈에 팔릴지도 몰라.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껌 하니까 떠오르는 건데 요즘에 껌 판매량이 엄청 떨어졌대요. 이게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래. 그러니까 사탕이나 젤리류는 판매량이 꽤 증가했는데 껌은 사람들이 안 씹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옛날에는 껌이 약간 디저트가 많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그리고 심심하고 할 게 없을 때 껌을 씹는 거였는데 지금은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먹을 것도 너무 많으니까 껌이 안 팔린다는 거야. 그리고 먹고 나서 뱉어야 되는 그런 것도 되게 힘들고 처리가. 그리고 이제 요즘에 미용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저작근, 깨물근을 많이 이용하면은 여기가 발달하거든요. 얼굴이 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껌은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데요. 그래서 껌 시장이 많이 힘들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껌을 씹는 게 되게 일반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껌 좀 씹었니? 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먹힐 정도로 약간 특정적인 불량한 태도를 일컫을 때 껌이라는 게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껌을 그냥 안 씹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껌 씹는 사람이 있나? 뭐 자일리톨 같은 거 식후에 드시는 분들은 가끔 있겠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었어. 그냥 껌을 많이 씹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죠? 지금은 진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디저트도 바뀐다니 참 재밌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땡땡땡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불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뭐에게 먹이를 주는 게 불법일까? 글쎄, 야생동물일 것 같긴 해. 그죠? 왠진 모르겠지만 근데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동물한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동물인지 과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Unanswered 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이야기가 있네요.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에서는 역사적인 건물과 기념물을 손상시키는 비둘기 배설물을 줄이기 위해서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둘기 먹이 주기는 비둘기 개체 수의 증가를 부추기고 위생 문제를 야기하며 쥐나 곤충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고요.
이는 문화유산 보존과 공공청결 유지를 위해서 엄격하게 시행되는 법제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탈리아 전역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특정 도시들만 그런 거거든요. 베네치아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최대 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둘기의 배설물은 유서 깊은 대리석 조각상과 건물 외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료를 주고 난 다음에 남은 음식물은 쥐와 곤충을 유인하고 각종 쓰레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먹이를 섭취하는 비둘기는 개체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비둘기 건강 위험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피렌체, 로마, 그리고 밀라노 일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납득이 된다. 비둘기가 진짜 먹고 나서 똑똑하게 한 곳에다가만 배설물을 놓으면은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얘네들이 뭐 그런 걸 하겠어? 그냥 날다가 싸버리는 거야. 그냥 기분 좀 꿀꿀한데 한번 싸봐? 하면은 싸는 거야. 조각상이라든지 이런 데 싸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 국가유산에 준하는 그런 게 많다 보니 비둘기들이 먹이를 많이 먹고 많은 배설물을 흩뿌리는 게 이런 문화재들을 보존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주는 것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해가 된다. 보니까 이해가 돼.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도시 자체가 그런 문화유산이 많다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둘기한테 악감정은 없어요. 악감정 같은 건 없는데 좀 기분이 나빠. 왜냐면은 너무 겁이 없어요. 적당히 없어야지. 차가 지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쟤네들도 아는 거야. 이래도 나 안 치네. 이래도 안 쳐? 오케이 이러면서 계속 시험해보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제가 지금도 트럭입니다만 지금도 작은 트럭이 아니에요. 19톤 트럭 큰 거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를 그때 빠져나가는데 톨게이트에서 도로에 비둘기가 한 3마리인가가 있는 거예요. 난 좌회전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도로에 있는 거야. 근데 안 날아가. 내가 가도 미치겠는 거야. 겁이 없어. 얘네보다 진짜 한 몇천 배 큰 트럭인데도 겁이 없어. 이거는 비속어 조금만 쓸게요. 단돌이 쳐야 돼요. 얘네들도 위기의식 가져야 되고요.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차는 피해줘야지. 이거는 좀 교통 문제들 야기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좀 기가 막힌 걸 느꼈냐면은 서울 살 때였는데 제가 횡단보도에 서 있었어요. 근데 옆에 비둘기가 쪼로로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비둘기네 이러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파란불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걸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근데 비둘기가 따라 걷는 거야. 장난 아니야. 얘네 횡단보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인지하고 있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똑똑해요. 근데 드는 생각이 얘는 그냥 날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신호를 기다리고 있지? 날면 될 텐데? 이 생각이 들었어. 날기 싫은가 봐 얘네들. 힘들긴 하겠지. 하여튼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잠깐 좀 썰을 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죠? 여튼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땡땡을 6개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불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미국이 또 황당한 법들이 많을 거라고. 근데 어떤 물건을요 가지고 있으면 불법 이런 거면 내가 이해하겠거든요. 근데 6개 이상 소유하고 있을 때만 불법인 건 뭐야? 이해가 안 된다. 과연 어떤 것일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Justia US Law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미국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텍사스주 법령 헌법 제43.23조 음란 행위에 대한 법률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 내용과 특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이나 음란기기를 대량으로 홍보하거나 대량으로 홍보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요, 특정 음란기기를 6개 이상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음란물을 조장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교도소에 갈 수 있는 중범죄로 여겨지게 되어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와, 이게 정확히 제가 이제 언급을 안 드렸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거 성인용품 성인용품을 한 명이 6개 이상 갖고 있으면 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납득은 되지. 그러니까 이 6개라는 그 단위는 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게 이상하다 이거야. 너 이거 팔려는 거 아니냐 이거인 거지. 그래가지고 성인용품을 6개를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잡혀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건데 상당히 재미있고요. 좀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냥 그거인 것 같아요. 왜 6개인지 그 기준은 누가 정했는지 5개는 왜 괜찮은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여튼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였네요. 여튼 간에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땡땡에 대한 법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땡땡에 대한 법이 있다. 글쎄 뭘까? 일반적으로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 또 워낙에 기상천외한 게 많아요. 그래서 뭘지 감도 안 와. 일견 생각했을 때는 먹는 걸 좋아하는 나라기도 하니까 식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식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Legal Clarity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대사증후군법 메타보법은요 2008년 4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제2형 당뇨병 등의 위험을 높이는 대사증후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건강보험사와 고용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40세에서 74세 사이의 모든 보험가입 성인 약 5,600만 명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건강검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목적입니다. 이 검사는 허리 둘레를 주요 대사 위험 지표로 삼아서 진행되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허리가 33.5인치 이상,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35.4인치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BMI 지수도 고려해서 그 지수가 25 이상이거나 혈당 등의 수치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는 권고 대상으로 뽑히게 되는데요. 물론 위에 언급한 허리 둘레나 BMI 지수, 혈당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다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도 받지 않고요.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뽑힌 대상들은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죠? 이건 되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애매한 것 같고 이런 법이 왜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이 법은 우리를 위해 있는 법이 아닙니다. 네,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 법이 아니라요. 그 개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겨냥한 법입니다. 보험 가입자 중에서 검진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대사증후군 발병률의 감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보험사는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준수하지 않는 보험사의 경우에는 일본 노인공동의료기금에 대한 의무분담금을 최대 10% 할증 부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는 개인에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의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법 제정자들이 의도한 바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법이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사장이야. 근데 우리 회사에 할당량이 있어. 한 10명 이상이 넘으면 안 돼.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이 지금 한 10몇 명이 좀 비만인 것 같아. 그러면은 빼라고 강요할 순 없으니까 이런저런 건강 프로그램을 소개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준치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주인한테 추가 세금이 징수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되게 좋은 법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들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저런 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회사도 손 놓고 있지 않고 더 직접적으로 많은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벌금 내기 싫어서라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되게 좋은 법이네. 예. 근데 이거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무섭다? 예. 왜냐면은 건강도 건강인데 건강 관리를 안 하고 싶은 개인의 자유도 있잖아. 그잖아. 예. 왜 내가 살을 빼야 되는 건데? 난 이게 좋아. 이게 내 추구미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되게 안 좋은 법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역으로 이걸로 눈치를 보는 사람도 엄청 있을 거고. 예. 기무라 씨 말이야.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도 살을 안 뺀다라니까 이러면서 뒷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뭔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느낌의 법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네요. 여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법이긴 하네. 근데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태국에서는 땡땡을 밟는 것이 불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 이제 발로 밟는 게 불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뭘까요? 네? 글쎄 딱 떠오르진 않네요. 네, 왜냐면은 법으로서 밟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게 웃기잖아. 밟는 건 내 자유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건데 과연 뭘 밟으면 안 되는 걸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Weird Fact Cafe입니다.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태국 문화에는 뿌리 깊은 사회적인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머리는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고요. 발은 가장 천하고 불결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나 혹은 신성한 물건을 발로 가리키는 것은 극심한 모욕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은 왕실과 관련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받아들여지고요. 태국의 왕실은 지극한 존경과 숭배의 대상입니다. 국왕은 국가의 정신적, 상징적 수장으로 여겨지고요. 왕은 곧 신성한 존재의 연장선이라고 취급받고 있죠. 따라서 태국에서는 이러한 존경심을 명시하는 의미로 왕실 모욕죄라는 법조항이 존재합니다. 왕실에 대한 모욕이나 위협으로 간주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태국의 화폐 가치인 바트, 이 바트는 동전과 지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쪽 모두 국왕의 초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화폐 자체에도 해당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태국에서는 지폐를 밟는 것이 불법입니다. 동전이 굴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전을 발로 밟는 행위도 위법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집행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징역형을 포함한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와...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왕실이 있는 국가니까 신성시 여기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왕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지폐를 발로 밟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는 거야. 태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폐를 밟을 수 없다라는 건데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는데 아까 나왔던 예시 있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할 말을 잃었어. 왜냐면 동전이 굴러가거나 지폐가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빨리 발로 밟아야 되는데 아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밟는 순간에도 위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진짜 생각을 아예 못했네.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것 같네요. 예.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골 때리는 법들이 있다는 게 참 재밌네요. 그죠?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덴마크에서는 땡땡을 지을 때 엄격한 규칙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땡땡을 지을 때 규칙이 있다. 글쎄요. 지을 때라고 하니까 건물? 건물일 수 있겠다. 건물인데 약간 우리나라보다 훨씬 딱딱한 규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Person Registering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아마 출생신고를 하는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덴마크의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이름이 지어져야만 합니다.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결정하는데 이때 지을 수 있는 자녀의 이름은 승인된 이름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여자 이름, 남자 이름, 남녀 공용 이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이름 혹은 반대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지어주고 싶은 이름이 승인된 이름 목록에 없을 경우에 별도의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왜 승인되지 않은 이름을 아이의 이름으로 짓고 싶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는 뭐야? 이름을 내 맘대로 못 지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제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름 목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록 안에서 지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성별도 정해져 있어. 여자애는 이런 이름, 남자애는 이런 이름. 바꿔서 짓는 게 안 돼. 야, 대박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기한데. 근데 뭐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뭐 법률이 있는 거 나름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덴마크도 되게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게 높은 수준인 나라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인간으로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이름을 나쁘게 지어서 평생 놀림거리가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름은 아이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선택권이 없어.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가 싫을 만한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정도의 권리는 아이한테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부모가 지을 수 있는 이름을 정해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합리적인 이름. 이 외의 것은 조금 그런 이름. 이런 거를 국가가 정해놨을 수 있을 것 같다. 인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국가라면 이제 그런 생각이 일견 듭니다. 예. 참 신기하네. 근데 좀 삭막하다. 예. 내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 이 아이는 세상에 한 명뿐인 아이인데 독특한 이름이라든지 우리 부부만의 어떤 깊은 뜻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민수, 민철, 야 뭘로 할까? 이러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조금 좀 삭막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그런 신박한 이야기였네요.
이 밑에 또 다른 것도 막 적혀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있어요. 부모의 이름을 자식이 또 물려받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아마 우리나라도 안 될걸? 우리나라도 부모 이름이랑 자식 이름 똑같이 못 지을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누가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똑같은 이름을 지어줘요. 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뒤에 주니어가 붙잖아요. 유수와 주니어 이렇게 붙는 게 아버지 이름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안 된대요. 왠진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식의 이름을 똑같이 못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쌍둥이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형제의 이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중복된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거는 덴마크만의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땡땡을 반출하는 것이 불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땡땡을 반출하는 거? 글쎄, 이탈리아니까 요리가 유명하지. 요리의 레시피? 아니면은 요리의 향신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것을 반출하면 불법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유로뉴스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뉴스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지난 토요일 지중해 섬의 세관 경찰이 최근 며칠간 모래, 조개껍질, 해변 돌멩이 등 총 100kg을 가지고 섬을 떠나려던 41명에게 최대 3,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주운 물건들을 인터넷에 판매하면서 이탈리아 섬의 고급 휴양지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모래나 해변 돌멩이 등을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번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에 제정된 사르디니아 지역 조례에 따라서 모래, 조개껍질, 돌멩이 등은 압수 처리가 될 수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600달러에서 최대 3,6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압수된 모래는 당국이 전부 해변으로 되돌려놨습니다. 이 법은 매년 수백만 명이 몰려드는 지중해 섬에서 모래와 조개껍질을 제거하는 누적 효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 섬은 깨끗한 모래사장으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모래를 반출하면 안 되는 거군요. 야, 진짜 대단들하다, 대단들해. 그거를 가져가서 팔고 싶어요? 예? 되게 예뻤나 봐.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돈이 없어서 뭐 여행을 많이 안 다닙니다만, 약간 좀 있는 분들은 각지에 있는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조금씩 퍼오는 게 취미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뭐 한 분, 두 분이면 모르겠는데 한 수백만 명씩 된다 하면은 모래가 진짜 실제로 많이 부족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나 봐요. 근데 진짜 되게 예뻤나 보다. 되게 기념하고 싶은 곳이니까 모래라도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 거 아닐까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재밌네요. 마약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고 모래를 반출하면 잡혀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는 땡땡을 하면 불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우토반 유명하죠? 속도에 제한이 없는 그런 고속도로인 걸로 유명한데, 그런 곳이면 사실 웬만한 건 불법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뭘 하면 불법일까? 글쎄, 조금 상식 외적인 거겠죠? 뭐 쓰레기 투기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과연 어떤 것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다시 한번 Legal Clarity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법에 대한 것이 올라오는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우토반에서 연료가 떨어져서 정차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독일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예정된 주행에 필요한 충분한 연료를 확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경로와 주유 계획을 적절하게 세워야만 하며 연료 부족으로 인해서 정차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기계가 고장나서 예측 불가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운전자의 예방 가능한 과실로 분류합니다. 이렇듯 연료 부족으로 인해서 고속도로에 정차를 하게 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불법이야. 와, 기가 막혀. 근데 이게 좀 되게 왜 그런 법이 생겼는지가 나왔잖아요. 방금 정의가. 이 운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임감을 요하는 국가인 것 같아. 그만큼 운전에 진심인 거지. 그러니까 차가 달리다가 망가지는 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연료가 떨어지는 건 운전자인 네가 잘못이야. 왜냐? 적절한 연료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 아니야? 이런 거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운전에 엄청 진심인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장나는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아우토반 고속도로 이거 위험하잖아. 사고 나면 어떡해요. 가뜩이나 빨리 달리는 곳인데, 그치? 그래가지고 좀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직업이 트럭커다 보니까 도로에서 있는 시간이 이제 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생각보다 고속도로에서 정차하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도로에서 정차하는 게 아니라 갓길에다가 정차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것도 적절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원래 안 될걸? 갓길도? 아예 망가진 게 아니면 안 될걸?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갓길에 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좀 놀라요. 나랑 같은 이 면허를 갖고 있고 운전 개념이 있는 사람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왜냐면 실제로 위험하기 때문에. 넓은 도로면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2차선이고 옆에 갓길 하나 딱 나 있고 그런 데인데도 가끔 차 세우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좀 신기할 때가 있어요. 여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연료 관리하는 것도 운전자의 덕목 중에 하나죠. 당연히. 그런 이야기였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스위스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땡땡을 하면 민원 대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땡땡을 하면 뭘까? 제가 봤을 때 밤 10시면은 조용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죠? 약간 좀 큰 소리를 내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스위스다 보니까 특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투어 스위스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이 금지되는 공식적인 정숙 시간이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캠핑장, 주택가,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적용됩니다. 규칙은 주와 숙박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인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야간 정숙 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이 시간 동안에는 세탁기의 작동, 음악 재생, 복도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 문을 세게 닫는 행위 등 큰 소음을 내는 행위가 모두 규칙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점심시간 정속.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숙 시간이 적용됩니다. 야간 정숙 시간만큼 엄숙하게 지켜지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일요일. 일요일에는 소음 제한 규칙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잔디 깎는 기계, 드릴, 큰 소리의 음악, 불필요한 야외 소음을 삼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근데 이게 그 다른 거랑 다르게, 여태까지 알아봤던 것들과 다르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고 민원 대상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좀 너무 가혹하다. 네. 밤 10시 이후에는 큰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게 에티켓이죠. 에티켓이지. 거기까지 생각했거든? 근데 점심시간도 안 되고 일요일도 안 된대. 그럼 뭐 숨만 쉬고 살아야 돼? 일요일도 조용히 있으면 그 사는 게 그 사는 거야? 좀 그렇다. 물론 그 알겠어요. 왜 그런지. 좀 과도한 그런 소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방해가 받는 게 싫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에티켓이 있는 거고 이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거겠지만 너무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살면은 불행할 것 같아요. 남의 눈치를 엄청 볼 것 같아. 진짜 이런 데야말로 우리나라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네요. 왠지 저는.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좀 씁쓸해지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이겁니다. 중국에서는 허가 없는 땡땡은 불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허가 없는 땡땡은 불법이다. 글쎄, 그런 건 많겠죠. 예, 뭐 어업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장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허가 없이 뭘 하면은 불법인 거는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과연 어떤 것이 불법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차이나 데일리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뉴스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부처의 모든 환생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혹은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이 베이징에서 밝혔습니다. 살아있는 부처의 환생에 대한 일련의 규정을 발표한 것인데요. 부처의 환생 관리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첨언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살아있는 부처의 환생을 신청하는 사찰은 티베트 불교 활동을 위한 법적으로 등록된 장소여야 하며 살아있는 부처를 육성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수단 또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생자의 선정은 국가적 단결과 모든 민족 집단의 연대를 유지해야 하며 선정 과정은 어떠한 외부 단체나 개인의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허락 없는 환생은 안 됩니다. 야, 난 합리적인 게 나올 줄 알았더니만 이게 제일 미친 소리가 나왔네. 허가 없이 환생을 받으면 안 된다. 되게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 내막에는 이제 불교에 대한, 특히나 티베트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950년대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티베트랑 합병이 되게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베트는 중국이긴 하나 그 근간까지도 중국인 나라는 아닌 거죠.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의 일제강점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죽게 되면은 다른 어린아이의 몸을 빌어서 다시 환생한다 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압박인 거죠. 네. 허가 없는 환생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진짜 환생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티벳이라는 그 국가를 탄압하고 싶은 거죠. 억제하고 싶은 거고,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우두머리인 사람마저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선출되는 게 아니라 억제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호해 줄게. 너네 그거에 대해서 제도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달라이라마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줄게 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지. 명부도 다 받겠다. 어디서 난 사람인지도 다 확인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되게 이상한 이야기다 싶지만 속내를 알고 들여다보면은 되게 정치적인 게 많이 얽혀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되게 좀 뭔가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음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티벳 너네 우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은근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보기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세계에서 땡땡이 금지된 사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세계에서 땡땡이라는 것이 금지가 됐다. 글쎄, 그럼 일단 세계이니까 공통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거를 국가가 금지한 적이 있었다. 그런 거라면 글쎄 그런 건 많죠. 예, 뭐 마약, 뭐 아편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금주, 예,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Prohibition of Dying 이라고 해서 죽음 금지 죽지 말라는 거죠. 죽음 금지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죽음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인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특정 정치적인 지역이나 특정 건물 내에서 사망하는 것을 불법으로 제정하는 사례를 의미합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의 경우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델로스 섬은요,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섬을 정화하고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적합한 장소로 만들려고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기원전 6세기 아테네에서는 신전이 보이는 곳에 있는 무덤들을 전부 파헤쳐서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또 기원전 5세기경에는 델포이 신탁의 지시에 따라서 섬 전체에서 모든 시신을 제거하고 그 이후로는 누구도 섬에서 죽거나 출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정적인 공간이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죽음이나 출산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섬 내에서의 죽음이나 출산을 금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도 납득이 돼요. 예, 왜냐면 성역 같은 곳이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에도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현대의 사례는 조금 특이합니다. 먼저 브라질에 비리티바라고 하는 이름의 시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2005년에 마을 주민들의 사망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굉장히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사망 금지 명령 조치는요, 마을 주민 28,000명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망의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는데, 이와는 반대로 당시 마을에 있었던 공동묘지가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더 많은 시신을 매장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공동묘지의 공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죽지 마세요 라고 법을 발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이없는 사례인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르 라방두 지역, 그리고 쿠뇨 지역, 마지막으로 사르프렌스 지역도 각각 2000년대에 사망을 불법화한 지역들입니다. 이 역시도 브라질과 유사한 이유 때문인데요. 환경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묘지 건설이 거부된 경우, 혹은 공동묘지의 확충이 필요한 데에 비해서 허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장이 사망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근데 이 브라질과 프랑스 각각의 사례들은
진짜 진지하게 사망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조례를 발표한 거에 가까운 건데 터무니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조례를 만든 거예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죽음을 금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죽지 말라고 해서 안 죽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반발할 거 아니야. 아니, 죽음을 금지하는 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럴 거 아니야. 그때 시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지금 공동묘지 공간이 모자라서 사람을 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공사에 대한 허가가 안 나. 혹은 환경 문제 때문에 묘지를 더 짓지 말래. 이건 말이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어그로성으로 하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 진지한 법이라는 게 아닌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현대에 와서도 그 방금 알아봤던 고대 그리스의 경우처럼 진지하게 그냥 이 지역에서 죽지 말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본의 경우인데요. 이츠쿠시마 섬은 신토 신앙에서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이츠쿠시마 신사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신토에서는 순수함이라는 덕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신사의 사제들은 죽음의 오염으로부터 섬을 지키기 위해서 현대까지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1878년 이후로는 신사 근처에서 사망을 하거나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임산부는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본토로 피신해야 하며 임종이 임박한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에서의 매장도 지금까지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정적인 지역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하다. 특히나 값어치가 순수함일 경우에는 신전이라든지 신사 이런 곳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죽음이나 탄생을 억제하는 경우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브라질이나 프랑스처럼 제도의 불합리함을 시민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망을 금지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표를 땡땡하면 불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드디어 우리나라가 나왔어. 우표를 땡땡하면 불법이다 라고 하는 건데, 글쎄 요즘에는 우표를 잘 안 쓰니까, 그죠? 제가 어렸을 때도 거의 우표를 안 쓰는 그런 거였고, 우표를 많이 쓰는 시기는 아마 저희 부모님 때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때였겠죠. 그래서 어떤 법일지 좀 상상이 안 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로톡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제 법과 변호사 이런 것들 관련된 사이트이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는데요. 위조인지 우표 등의 취득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우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고 써 있는데요. 약간 어려운 말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표를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꽤나 옛날 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표를 많이 실제로 쓰던 시절, 그때는 이제 우표에도 가격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재로 쳤을 때는 몰라도 과거에서는 꽤나 중요한 국가의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를 위조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법 조항인 겁니다.
지금은 공감하기가 쉽지 않지만 과거에는 실제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재밌죠. 여튼 그랬고요. 사실 우리나라랑 연관되어 있는 신기한 법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이상하다고 안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한 게 많은데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말고는 소개해드릴 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성인 남성은 군대에 가야 되고 군대를 전역한 다음에도 예비군으로 강제로 편성돼서 매년마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라는 법 조항이 있는 것도 신기하대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네. 그거랑 주민등록증이라는 것도 신기하대.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많은 국가들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분증이라는 게 보통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 대체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예 그냥 자 지문 찍어 바로 그냥 성인 됐으니까 찍어야 되는 거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있는 게 타국인들이 봤을 땐 신기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릴 게 우리나라 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우표 위조 정도가 좀 신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땡땡땡이 없으면 구매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돈이 없으면 구매를 할 수 없다? 아니면 뭐 자격증? 뭐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이고요. 여기에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1962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차 그리고 이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대해서 승용과 영업용 구분 없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경차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차고지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경차 및 이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주거지 반경 500m 이내에 분명한 주차장을 미리 확보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증명을 받아야만 차량 번호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말인즉슨 어지간한 깡촌이 아닌 이상해야 차를 살 때는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무조건 확보가 된 상태에서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경차, 준중형차, 외건, 해치백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도심에 가까운 곳에 산다면 보통 월 주차를 통해서 민간 유료 주차장을 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월 2만엔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주차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차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점이 주차장이 딸려있는 맨션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만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그 사람이 확보한 상태에서만 차를 구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차량 번호판을 이제 발급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조금 이거는 납득이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냥 계속 뽑는 거야 차를. 저희 아파트는 어떤 문제를 앓고 있냐면은 저희가 그 지제역 근처에 있는 평택 지제역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삼성 고덕단지가 가깝거든요. 엄청 가까워요. 근데 그 고덕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4명, 5명이 같이 사는 거야. 그냥 한 아파트를 빌려서. 각자 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아파트가 차를 한 4대씩 되는 거예요.
그 문제지. 문제지.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한 대까지는 3만 원인가 그래. 두 대까지 주차할 경우에는 한 8만 원? 그러고 세 대부터 50만 원인가 그래요. 주차 관리비가. 하지 말란 뜻이죠. 그러니까 주차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차 공간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차를 무한정으로 뽑아버리면은 그런 주차 관리 문제가 안 되니까 제약을 두고 있는 거죠. 일본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차를 뽑는 느낌이 있어. 진짜 인구 수만큼 뽑아요. 진짜로 요즘에. 그래서 이런 거는 확실히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게 안 되니까 우리나라 불법 주차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불법 주차하는 차들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별 생각이 없나 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나 봐. 저는 근데 트럭이잖아요. 운전하는 게 19톤 트럭이거든요. 한 크기가 버스보다 조금 커요. 불법 주차 하나만 잘못돼 있어도 저는 못 들어가거든요. 답답해 죽겠어. 근데 항상 있어요. 항상 골목에도 있고 다 있어. 미칠 것 같아.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 의식도 많이 증가해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져야 되겠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법으로 되는 걸 거 아니야. 이런 제도들은 우리나라도 좀 필수적으로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땡땡땡을 훼손하는 것이 불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뭘까? 일단 미국이죠. 그리고 애리조나 주면은 텍사스 옆에 있는 주고요. 남부주란 말이에요. 그쪽에만 있는 걸 훼손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뭘까? 약간 서부 이런 게 떠오른단 말이지. 그래서 서부랑 연관되어 있는 뭔가를 훼손시키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사구아로 선인장에 대한 문서가 있는데요. 사구아로 선인장을 총으로 쏘는 행위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손상시키는 행위는 애리조나 주법상 불법입니다. 주택이나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돼서 사구아로 선인장을 옮기거나 파괴하려면 주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선인장이 폭풍으로 쓰러지거나 선인장의 위치가 주택의 증축을 방해하거나 사람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옮기거나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인장을 훼손하는 행위는 최대 3년 9개월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4급 중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구아로 선인장이 이렇게까지 귀중하게 대접받는 이유는 사실상 천연 기념물 같은 취급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구아로 선인장은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선인장인데요. 10년간에 2에서 5m가 자라고 75년에서 100년쯤 자랐을 때 팔처럼 옆으로 쭉 뻗어나오는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인장은 최대 200년 이상까지도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성장은 꽤 더딘 선인장인데 그 개체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성체 사구아로 선인장은 수천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몰래 파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사구아로 선인장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사진 보여드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막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선인장 있잖아요. 그게 이 선인장인 거예요. 예. 옆으로 팔 뻗어 나온 선인장 있잖아. 되게 막 삼지창 모양인 거. 그게 바로 이건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크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데에 비해서 개체수가 최근에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야, 이해가 되네요. 네, 그죠. 근데 선인장을
파괴하는 게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게 쉽게 떠올려지진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냥 식물인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천연 기념물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납득이 되네. 그죠? 충분히 지키고 싶겠죠, 당연히. 이 지역을 거의 대표하는 그런 마스코트 같은 식물일 테니까요.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쉬우시죠? 예.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쉬울 때, 박수 칠 때 딱 떠나줘야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예. 참 찾아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진짜 재미있는 법들 정말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그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터무니없고 이게 무슨 법이야 싶은데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들인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는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기도 하고, 혹은 지역적인 특성, 혹은 문화적인 특성이 묶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고 흥미롭고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사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죠.